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원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군무원 기출문제 특강 제1강 시작합니다. 자, 그동안 저랑 함께 이론 강의 90강의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훌륭하다, 존경스럽다고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90강까지 완강하고 이 강의를 또 들으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90강을 완강을 하고 나서 우리 학생분들이 글을 많이 카페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선생님이 목이 메이면서도 이렇게 수업하는 모습들 전달이 되었다. 정말 90강까지 국어를 재밌게 잘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가르치는 입장에서 큰 기쁨이 되고요. 보람이 되고 또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약속들이 이미 이론 강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강의까지 뒤에 단원별 예상 문제까지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강의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랑 이 강의는 이론 강의를 완강하고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끊어서 즉 이론 강의 조금 듣고 기출 조금 듣고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 이론 강의를 저랑 듣지 않았더라도 이 강의만으로도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있고요. 제가 정말 저의 이름을 걸고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강의는 그냥 단지 타이틀에 보는 것처럼 기출 강의가 아니라 핵심 정리 및 기출문제 풀이라고 제가 써놓았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제가 해드린다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드리려고 해요. 긴 시간은 물론 아닐 겁니다. 하지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 단원에 대해서 일단 타이틀만이라도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름만 딱딱 제가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이 다 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하려는 문법 부분 개념도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어문 규정 양이 많은 3,590개 정도가 되는 많은 어문 규정 우리 다 다시 할 수는 없지만 뭔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위로가 되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재생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를 제가 병행을 할 건데요. 비중으로 말하면 약 20, 8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론 강의를 다시 핵심적으로 20 정도는 제가 언급해드리고 그래도 메인은 80 정도. 특히 앞부분에서 문법이나 기본 개념이 필요한 부분들은 한 번 더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우리의 기출문제 풀이의 강의의 특징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1520제입니다. 최소 1520문제이고요. 최대치로 가면 우리 군무원 문제들, 제일 뒤에 기출문제들, 다른 직렬들의 문제들도 조금 더 추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특정 직렬에 한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비단 군무원에 복원된 기출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직렬의 문제들을 푸는 것도 훨씬 좋아요. 확실히 문제들이 이렇게 크로스되는 경향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예전에는 국가직에 나왔는데 다시 지방직에 활용이 되고 군무원 시험에 나왔는데 국가직에 나오고 서울시에 나왔던 게 군무원에 나오고 이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렬들의 객관적이고 검증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의 지식을 확고히 공고히 다지게 되고요. 그리고 단 하나의 정답을 찾기 위한 사고를 정말 좀 더 선처럼 가는 거죠. 분명 지식은 점의 지식이에요. 짧게 떨어지는 점의 지식이지만 이제는 선의 지식으로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것이고요. 비단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합격을 위해서 결국 어떤 단계적으로 가는 거니까 합격을 위한 과정 속에 놓여 있음을 꼭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서에도 800문제 정도 이상의 기출문제가 있지만 이제 1520제 중복되는 문제가 아주 소수 있긴 한데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놀랍게도 약 2300문제 정도 되는 아주 많은 문제를 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이었고 제 시간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가르쳐서 남 주는 거고요. 공유하겠다라는 저의 어떤 순수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와 겹치지 않는 신기출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각 단원별 핵심 이론을 먼저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역시 기출문제라 하면
예측 가능한 문제라는 거죠. 물론 변수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군모 문제처럼 특이하고 지엽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식 중심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 보편적인 문제가 이 정도 선에서 나오는구나. 우리가 항상 고민할 때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돼. 전체적인 준비는 해둬야 돼라고 여러분이 약속하고 또 스스로도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경향 비문학을 강화한 다양한 문제를 출제 역시 문제로 많이 넣었다라는 건데요. 특히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도 전에는 정말 적게 25문제 중에 한 2문제, 3문제 이렇게밖에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요. 4문제, 그 이상의 문제들이 지금 출제되고 있고요. 특히 군무원은 25문제, 다른 직렬보다 무려 5문제나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국어가 가장 앞서가게 되고 가장 중요하게 되고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국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국어에서는 비문학의 비중이 또 물론 문학의 비중도 원래 높았지만 점점점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 책 안에서 주제, 일치, 제목과 같은 사실적 사고도 있지만 추론 문제, 순서 문제, 비판적 사고 문제, 논리적 사고 문제 이런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어뿐만 아니라 7급 문제까지도 다양하게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하단에 정답과 오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해보고 다른 선생님들의 책들도 많이 봤는데요. 문제집 중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기출문제는 문제 바로 밑에 답이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520제를 앞에 봤다, 뒤에 봤다, 앞에 봤다, 뒤에 이렇게 일일이 찾아보기에는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가리거나 답이 보이니까 좀 신경 쓰여 이런 분들은 신경 안 쓰게 가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밑에 답을 보면서 나중에 즉각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틀린 문제에 대한 관리 이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체크하고 막 답 적고 빨간색으로 막 글씨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한 권의 기출문제를 10권을 푸는 것처럼 예를 들어 정답을 연필로 살짝 적는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답을 다시 지워도 돼요. 그럼 또 풀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정답 체크조차도 예를 들어 10쪽 그러면 10쪽의 답을 체크하지 말고 11쪽이나 12쪽의 하단의 답을 체크해서 답이 바로 안 보이도록 대신에 맞고 틀린 거는 표시를 하면서 가야 되고요. 틀린 것에 대해도 제가 정말 오답 관리라는 것의 표본을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그냥 틀렸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1520문제인데 나중에 보면 이걸 왜 틀렸더라 이거 기억이 잘 안 나요. 틀렸구나 이것만 결과만 남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어 이니셜로 말하면 틀렸는데 D 그러면 difficult 이건 어려웠어. review R 다시 봐야 돼. mistake M 이건 실수한 거야. vocabulary V 단어 문제였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떤 오답에 자신만의 약속, 자신만의 이니셜을 정해놓고 관리해두면 나중에 그 기호만으로도 이게 어려웠던 거구나. 이거 내가 실수했던 거구나. 이건 어휘였구나. 이건 암기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관리 잘 하시면서 역시 우리 책은 오타가 거의 없는 천의무봉한 교재 맞습니다. 자, 국어는 특히 이 오타가 좀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의 오타, 단 하나의 오타도 없도록 우리 이론서 대부분 잘 아실 거고요. 우리 기출문제집도 정말 수천 번, 수만 번 검수하고 검토하고 확인했던 그런 책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강의로 들어가게 될 건데요. 자, 인백기천이라는 말이 우리 책 서문에 있습니다. 바로 고은 최치원, 육두품 세력의 최치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2살의 최치원이 이제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가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너 10년 안에 과거 급제하지 못하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자 소년 최치원인데도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은 채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인백기천하겠습니다. 남이 100을 하면 저는 1000을 하겠습니다. 100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0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00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고 바로 6년 후 18살에 과거에 급제하게 되고 또 25살에 명문을 떨쳤다는 토황소 경문이라는 글을 남기면서 또 중국에서도 당나라에서도 우리 신라에 돌아와서도 또 유명한 문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인백기천이라는 100의 노력이 아니라 1000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우리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단계 학습법 중에 2단계 안에 놓여 있고요. 정말 우리가 1단계 시작부터 공제불사라고 했듯이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라고 공부 시작했으며 전체 90강을 통해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PPT를 중심으로 수업은 했지만 여러분이 이론서까지 보실 수 있다면 이 기회 강의 노트만 보아서가 아니라 이론서랑 병행해서 단원별로 쪼개보니까 훨씬 좋잖아요. 전체 세 권을 다 본다 이렇게 이론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타이틀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기출 문제를 1520제, 그중에 저랑은 약 740제 정도 풀게 돼요. 그러니까 약 절반 가까이 풀게 되는데요. 결국 나머지 절반은 여러분이 푸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풀어드리는 또 절반의 문제 등을 통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거 재밌구나. 정말 좋구나. 답이 하나가 확실하구나. 우리 국어는 분명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떨 때에 의하면 선택해야 되는 고충이 따릅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고쳐서 틀릴까 두렵습니다. 둘 중에 하나 같은데 고민이 돼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왜 선생님이 저렇게 풀어드리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까지 진행을 했다고 치면 마지막 3단계는 관련 예상 문제겠죠. 또 제가 엄선하고 또 제가 직접 준비한 예상 문제를 또 단원별로 풀게 되면서 여러분은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체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공부 과정이 이제 3단계로 이어지며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단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역시 우리 늘 이야기했지만 군무원 시험 또는 공무원 시험의 국어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단순 지식과 암기 문제, 오늘 또 우리가 하게 될 군무원의 예전 우리 단순 고유어 문제, 남사당패 문제, 그리고 판소리 문제 이런 암기형 지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게 또 다는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논리와 사고 문제, 그래서 비문학도 주제, 제목 일치와 같은 사실적 사고도 있지만 순서 문제, 추론 문제, 비판적 사고 문제, 논리적 사고 문제 이런 사고형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도 분명히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군무원이 단순 맞춤법 문제만 많이 나오고 이상하고 지엽적인 암기형 문제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자는 결국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지향적으로 다른 직렬의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정말 군무원 문제만 풀어서는 이거 안 됩니다. 보건 문제 그거 풀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물론 보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기출 강의는 군무원을 위한 완전한 군무원만의 보건 문제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직렬들의 문제도 분명히 보편적으로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이사이의 문제. 물론 지금 오늘부터는 군무원 문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또 마지막에 정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예전 군무원 문제도 좀 풀어드리고 싶기도 해요. 사이사이의 군무원 문제도 더 넣어드리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책에 있는 문제로 집중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논리와 감각, 감각과 요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국어에 대한 감각, 선천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정말 문과였고 국어도 좋아하셨고 잘하셨고 뭐 그래서 국어를 나도 잘해 하면은 좋죠. 하지만 그건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 정도는 그래도 노력을 위해 후천적으로 또 제 강의를 들으면서 국어가 재밌어진 분도 많았고 제 강의의 요령을 통해서 진짜 실전에 도움이 된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령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감각이라는 걸 계속 꾸준히 유지해 나가려고 하니까요. 시간 조절 능력 필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강의를 통해서 또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이 시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군무원 국어의 빅 10이라고 하는 10가지 경향 분석 이렇게 우리가 원래 이론 시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짧게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원래 가장 군무원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어문 규정입니다. 우리 기출문제집에도 엄청 많습니다. 단편적인 것부터 살짝 조건을 주는 어문 규정도 꼭 군무원 문제는 보기 형태로 많이 주더라고요. 항목을 명시해 주기도 하고 항목과 관계없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냥 아주 단편적인 어문 규정도 여전히 잘 나옵니다. 자, 군무원도 문학이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현대문학과 고전문학, 특히 군무원 학생들이 잘 준비하지 않은 가사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 2019 하반기 기준으로 가면 삼위인곡이, 상반기에는 관동별곡이 이렇게 계속 그 전기 가사 중심으로 출제되고 그 전년도에는 또 누황사가 나왔으니까 후기 가사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에도 그 어떤 파트에 비해서 이 가사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가사와 시조 부분을 더 많이 집중해서 강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의 비중도 분명히 점점 비례해서 높아진다라는 것. 그리고 문법도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군무원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문법에서 자신감이 좀 결여될 때가 있어요. 문법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쉽다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낯설고요. 정확하게 마이크로미터처럼 공부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현미경처럼 공부해야 되는 거라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또 도와드릴 것이며 앞으로도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눈을 번쩍 뜨고 개안할 수 있는 신봉사가 심청이를 만났을 때 눈을 그냥 뜨지 않았죠. 눈을 번쩍 떴잖아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자, 역시 마지막 유형 5번째 어법과 생활국어 그리고 어휘, 한자. 사실 한자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최소 한 문제 정도는 계속 합시다. 안 나온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고요. 흐름으로 보더라도 점점 한자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한자와 한자어, 한자어는 어휘 문제가 되고요. 또 역시 군무원에서 낯선 고유어를 좀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한 문제 정도가 변별력이 있습니다만 어휘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면서 가야 됩니다. 한자 포함하여. 한자성어 최소 한 문제, 최대 2문제까지 꾸준히 출제되고 있고요. 고전 문법 또한 용비어 첨가 부분들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용비어 첨가 그리고 역시 의문과 관련된 제자 원리들 이런 체계들도 아셔야 되고요. 관용어와 속담들, 어휘 쪽에 대해서 은근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바로 군무원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많이 출제되었던 무려 거의 30% 가까이 출제되었던 이제 8개년 분석입니다. 우리 이론 강의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8회 정도만 했는데요. 1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통계치를 다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똑같았어요. 출제 영역으로 보면 어문규정, 문학, 비문학, 문법, 어법, 생활국어, 어휘까지. 그리고 한자와 한자성어, 고전문법, 관용어, 속담까지의 비중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군무원의 출제 경향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기존에는 어문 규정이 많이 나온 게 맞는데 그 어문 규정도 상식적인 어문 규정과 낯선 어문 규정으로 나누었을 때 이론서에 들어있는 즉 한글 맞춤법 57항 안에 들어있는 표준어 관련 중에 표준어 사정원칙 26항, 표준발음법 30항, 외래어표기법 15항, 로마자 표기법 7항 전체 135개 항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문 규정에서 90% 이상 나옵니다. 하지만 또 어떨 때는 특이하고 신기하고 생소한 어문 규정도 있으니까요. 알다시피 시험 출제라는 것은 예전에 이어져 오던 패턴을 거의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예전 공부했던 합격자라든지 아니면 출제했던 분들이 다시 출제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문제용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작년도만 가지고도 안 되고 재작년도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건 있기는 하지만 군무원의 비슷한 유형과 보편적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역시 문학에서도 지식 중심의 암기 위주의 문학, 거듭 이야기지만 남사당 놀이라든지 판소리계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론 시간에 또 많이 했고 출전 같은 거 이런 암기가 뒤에 기출문제로 보입니다. 자, 비문학 강조했어요. 길이가 길어지고요. 특히 군무원의 비문학도 결코 짧지 않아요. 순서 문제 같은 거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지문이 길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역시 양도 많아지고 있어요. 양도, 즉 2문제, 3문제, 4문제, 5문제 이렇게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전히 문법과 어휘 한자는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군무원의 남사당 놀이 6개의 놀이의 순서와 또 내용과 명칭들 같은 경우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 지식들 역시 창인지 안일인지 발림인지 아니면 던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이한 군무원만의 문제 이렇게 보아도 좋습니다. 소방직이라든지 예전 경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시험에 출제되고는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지식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편이긴 한데 꼭 요 한두 문제에서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당황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또 애국가를 활용한다든지 생소한 어휘, 고유어 문제, 한자어 문제들을 준다든지 하는 군무원만의 특이한 문제, 문학 지식 문제, 비문학 문제, 단편적 문법 문제, 보기나 제시문이 없는 채로 나오는 경우들도 꽤 많은 편이고요. 또 한자성어와 한자 문제들까지 그래도 과거의 군무원 시험에서는 계속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보시면 2019 군무원 9급 하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는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하반기 25문제를 전체적으로 푸는 것은 지금 처음이에요.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은 25문제를 풀어드리는데 이 문제는 맨 뒤에 우리 기출문제집 맨 뒤에 제가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군무원 기출을 따로 해 놓았고요. 또는 추가 소방직이나 국가직 문제들도 한 번 정도 제가 더 세팅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라고 뒤에 구성을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출문제집 1번이 아니라 맨 뒤, 책 뒤에를 통해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19년 6월에 실시되었던 군무원 하반기 시험 문제였었고요. 자, 전체적인 이제 분석에 비춰본다면 제가 세 가지 시험을 비교했는데요. 가장 2019 하반기 문제를 보면 어문 규정의 수가 전해에 비해서는 살짝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량에 차지한다라는 것은 사실이 되겠죠. 10문제 또는 최대 12문제까지도 예전에 보기도 했습니다만 자, 문학의 비중 역시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무려 16문제가 어문 규정과 문학에서 출제된다. 비중으로 보더라도 무려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빅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문학의 비중이 역시 점점 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 전만 두 문제로 좀 적었을 뿐이지 원래 비문학은 문제수 자체가 안정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서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앞으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예상을 해보고요. 자, 문법 문제 그리고 어휘 문제 한자성어까지 출제되었었고요. 예전에 출제되었던 고전 문법 두 문제씩 연속 나와서인지 안 나왔지만 2020년 이후 계속 출제될 것으로 봅니다. 토론과 토의, 어법과 한자 문제까지도 역시 2019년도만 안 나왔을 뿐이지 그 전년도에는 한자 문제들이 계속 꾸준히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출제 경향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최근 8개년의 9회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멀리 가도 문학은 좀 적게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 편 맞고요. 자, 문법도 역시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씩밖에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두 문제에서 네 문제 또 심지어는 두 문제까지도 물론 계속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 자, 비문학의 비중들이 많이 나올 때 있었어요. 7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오다가 두 문제로 확 줄었다가 다시 출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뭐니 해도 어문 규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역시 어휘부터 다양한 경향들을 쭉 살펴보면서 최근 군무원에 한해서입니다. 출제 경향으로 일단 다시 집약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2019 군무원 하반기 1번부터 25번까지 제가 시간을 최대 2강까지는 이 군무원 해설을 좀 더 꼼꼼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준말이 아닌 것은인데요. 원래 준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도 나오죠. 한글 맞춤법 규정에 의하면 원래는 32항부터 40항까지가 준말이라는 규정이고요. 표준어도 있죠. 표준어도 준말과 본말이라는 걸 주면서 준말만 표준어로 정하거나 아니면은 본말만 표준어로 정하거나 준말과 본말을 모두 표준어로 함께 복수표준어 개념처럼 정하거나 하는 용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둘 다 해당하는 항목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문제 의도에 의하면 어문 규정이 맞냐 틀리냐는 아닌데 준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까요? 어떤 본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떠오르는 게 있기도 하고 떠오르는 게 없기도 해요. 원래 기럭아라고 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 32항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러기라고 하는 새에다가 기러기야, 기러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부른다면 그걸 줄여서 기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꾀꼬리인데 꾀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호격조사 아나 야를 통해서 줄임말의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러가와 기러기야는 둘 다 맞는 말로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언과 조사의 줄임말이라는 거. 예를 들어 그게 뭐야 그러면 그것이 뭐야 이거잖아요. 그것이의 준말이 그게다. 그걸 가져와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 이런 것처럼 체언과 조사의 준말도 있어요. 용언의 준말도 있잖아요. 가지다의 줄임말 같다라든지 이렇게 서투르다의 서툴다라든지 이런 준말의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양한 준말의 방식과 관련된 사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애꾸누나라는 것도 원래는 애꾸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애꾸눈이라고 하고 눈이 하나밖에 없는 건 애꾸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꾸눈과 애꾸눈이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애꾸눈이야, 기러가는 기러기야 이런 말에서 왔다는 것이고요.
얘는 애꾸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를 붙여서 전미사 이를 붙였고 애꾸눈이야 이렇게 역시 혹격조사를 붙여서 줄여서 애꾸누나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정답 3번을 보면 국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에 말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국에만 밥이나 국수 이것을 국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국과 마리가 결합되어 있는 그냥 단순 합성어라고 해도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겠죠. 국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나머지는 뭐 4번에 열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4번에 좀 헷갈렸던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게 뭐냐면 이제 표준어 규정에 의하면 원래 무우였었던 거잖아요. 열무우였어요. 원래 무우라고 하는 것이 8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에는 무우가 표준어였다가 이제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무우를 표준어로 삼지 않게 된 예입니다. 왜? 그냥 줄여서 쓰자. 굳이 무우 이렇게 쓰지 말고 무 이렇게 한 글자만 써도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열무는 준말의 표준어가 되고요. 무우는 본말의 비표준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당황했던 것은 선생님 열무가 어떻게 준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열무라고 하는 건 어린 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무인데 어린이 열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 말이 아니고요. 원래는 무우였다는 거예요. 근데 표준어로서는 무라고 그냥 고정하게 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준말이라는 원형에 비춰보면 준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한 문제를 보면서도 결국 어문 규정에 있는 예이기는 해요. 대체로 합성어, 파생어 이야기 중에서도 국말이라고 하는 사례가 어원과 관련하여 또는 표기 형태와 관련하여 원형을 밝혀 적는 국말이 이렇게 소리대로 적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김말이 이런 식으로 우리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국에만 국수 또는 밥을 뜻하는 그냥 합성어로서의 단어일 뿐이지 이것은 준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1번이 됩니다. 어문 규정 잘 보아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줄여서 기러기야, 애꾸눈이야, 열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무라는 관련 단어 중에서는 총각 무예요, 알타리 무예요 이런 거 기출문제 있잖아요. 표준어 규정에서도. 그래서 총각무와 알타리 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역시 표준어에 의하면은 어떤 고유어, 순우리말을 표준어로 삼을 거냐, 한자를 표준어로 삼을 거냐, 아니면은 둘 다 표준어냐, 왜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는 총각무, 총각이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한자어 계열을 표준어로 삼는 사례. 그러나 옛날에는 알타리무라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장에 가면 어머니들, 할머니들 다 알타리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순우리말의 알타리고요. 한자어인 총각이라는 데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총각무를 한자어로 표준어로 삼았다라는 거. 역시 여기에서도 무잖아요. 그럼 이것도 두 가지 경우라는 거죠. 한자어 계열의 표준어와 준말인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문 규정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꼭 강의 노트 플러스 이론서. 이론서에는 결국 모든 항목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맞춤법에 의하면 32항이었고요. 열무와 관련된 표준어 규정에 의하면 14항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 플러스 알파 더 꼼꼼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이 문제도 학생들이 상당히 좀 당황했던 출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강의하면서 출전에 대한 것은 되게 안 좋은 지식 문제다.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왜 그렇게까지 어떻게 다 외우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군무원은 전통적으로 암기 위주의 출전 문제들을 많이 이어오고 있었다고 했어요. 원래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삼국유사냐 삼국사기냐 이거 엄청 헷갈리게 많이 준다고 했어요. 특히 향가의 문헌과 관련해서 향가의 삼국유사는 14수, 균여전은 11수 이거 엄청 많이 했었죠. 삼국유사이지 삼국사기가 아니다. 또 고려 소교가 실린 문헌들을 했었잖아요. 악장가사냐 악학괴범이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악학괴범에 수록되어 있는 세 편이 있었다고 해서요. 정읍사, 그냥 막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응 받침을 활용하여 정과 정, 이응 받침이 두 개 보이죠. 그리고 동동도 이응 두 개 보여서 그냥 두 개 그렇게 작품을 무식하게 외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 편만 악장가사에 실려 있고 나머지는 악학괴범. 즉 청산별곡이든 서경별곡이든 가실이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악장가사에 실려있다. 제가 이렇게도 설명해드렸어요. 설명하면서도 썩 유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꼭 그렇게 외워야 되냐라는 회의감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근데 자꾸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예덕선생전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누구의 작품, 바로 연암 박지원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박지원 이야기는 놀랍게도 우리 강의 시간에 했단 말이죠. 강의 노트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출제되기 전부터. 왜냐하면 이게 원래 구교과서, 민족문화의 전통과 계승이라는 이기백의 논설문 속에 보면 연암 박지원이 쓴 바로 열하일기와 방경각외전이라는 책이 이러면서 두 권의 책에 대한 설명을 해요. 지금에 와서 전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촛불의 재로 화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다. 박지원의 아들을 비롯해서, 박지원의 손자를 비롯해서 아버지가 너무 개혁적이고 조금 진보적이고 과격한 느낌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특히 손자가 되게 박지원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막 불태우려고 하고 책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는 전통이라고 부른다. 왜? 결국은 과거의 고문파를 따르지 않고 평민들이 쓰는 폐관 기서, 폐관 어떤 잡기처럼 문체를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백성들의 문체, 즉 일상생활에 쓰는 문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한문 소설이었지만 그러면서 박지원의 결국 풍자 소설이 지금에 와서 전통으로 높이 추앙되고 있으니까 전통은 창조적 정신에 있다. 이 원래 교과서에서 이 책 두 권을 엄청 높이 평가합니다. 열하일기와 방경각외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두 편의 소설이 있는데 박지원이 직접 쓴 두 편의 소설입니다. 자, 그런데 열하일기에 히읗이 있어서 그냥 단순 외워보자 바로 허생전이라는 소설도 히읗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히읗에 해당하는 호질, 시험에 요즘에 엄청 잘 나오는 박지원의 소설 호질에 신기하게 우연히 히읗이 들어있어서 외우려면 그냥 외우게 가야 되죠. 단순 암기를 물었으면 단순 암기 해야죠. 뭐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읗, 히읗, 히읗으로 끝. 나머지 모두는 방경각외전에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이때 나머지 모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는 빅3의 박지원 소설 중 양반전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양반전과 함께 제가 항상 언급했던 것이 바로 이 소설 예덕선생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광문자전이라든지 자, 이런 소설들이 비롯하여서 방경각외전에 실려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쨌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아예 처음 보신 분들은 선생님, 근데 예덕선생전이 뭐예요? 누구 소설이에요? 이거 아예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 때 했더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예덕선생이라고 하는 분은 선귤자라고 하는 원래 소설 속에서에 의하면 똥을 푸는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에도 똥을 푼다 그러면 좀 냄새 나니까 신분이 가장 미천한 사람, 백정과도 같은 그런 아주 미천한 사람에 해당하는 어떤 똥 푸는 사람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소설에 의하면 바로 박지원으로 대표될 것 같은 주인공 나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사람이 이 똥 푸는 사람과 함께 자주 술도 마시고 밥도 마시고 어깨동무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요. 선생님, 선생님 정말 왜 저 똥 푸는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세요? 냄새나게? 이렇게 말하니까 웃기지 마 이것들아. 너희들이 더 냄새나. 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잘 알아. 이러면서 이제 질책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양반에 대한 풍자라는 거죠. 가장 냄새나는 똥 푸는 사람과 친해지면서 양반이 더 똥냄새 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전부 다 양반의 위선이라든지 양반의 허례허식이라든지 백면서생하고 무의도식하는 양반들에 대한 풍자가 이 소설 예덕선생전뿐만 아니라 양반전, 허생전, 호질에서도 잘 드러나 있죠. 자, 이렇게 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여러분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경각 바깥의 이야기, 우리가 검사외전이라고 하든지 이런 땡땡외전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방경각이라는 곳에서 썼다는 거예요. 건물 이름이니까 방경각 바깥의 이야기, 외전 이렇게 했던 소설이 이렇게 출전으로 보입니다. 자, 반면 열하일기라는 뭐 수필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아니면 전체 책인데 그 속에 이런 단편 소설들이 수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생전에 역시 무의도식하면서 백면서생하던 허생이 결국 각성하여서 허생이 아내의 자극을 받아서 아내에게 자극을 받고 해외 무역과 매점 매석을 통해서 경제구조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실천하는 지식인으로 변모하게 되는 허생전을 교과서에서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고요.
호랑이의 질책이라고 하는 호지를 통해서 북곽선생과 동리자라고 하는 위선적인 양반과 그리고 연려라고 추앙받지만 연려가 아닌 그런 인물들의 어떤 겉다르고 속다르는, 그래서 양두구육이라고도 시험에 나왔던 뭔가 겉다르고 속다르는 표리부동한 인물의 모습을 위선이라고 지금 보는 건데요. 그것을 풍자하려고 하는 소설들입니다. 양반전 역시 무의도식하는 양반을 통해서 양반에 대한 풍자, 거의 박지원의 소설들이 비슷합니다. 백파 한문 소설이고요. 양반전, 허생전, 호질 플러스 알파, 예덕선생전과 그리고 광문이라고 하는 거지예요. 근데 또 보면은 신분이 낮은 거지 같지만 착한 거지입니다. 휴머니스트 거지예요. 인도주의적 거지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지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 이런 걸 빗대어서 말하려고 했던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생들이 살짝 헷갈렸던 것은 연암 박지원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박지원의 소설 이런 걸 대충 알고 있었다면 예덕선생전을 그러면 찍어서 연암전이라고 많이 했더라고요. 연암집이라고. 하지만 연암집은 말 그대로 후대, 우리 세기로 말했더니 거의 20세기에 연암집이 나중에 흘러서 박지원의 이게 시문이래, 박지원의 서간 편지 같은 거래 그러면서 그냥 책으로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박지원이 직접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이 쓴 예덕선생전이 박지원이 쓴 방경가계전에 실려 있고 이렇게 설명해야 맞는 거지, 그게 후대에 나중에 따로 모음집으로 연암집이 있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과정록도 몰라도 돼요. 사실 이런 건 우리가 낯선 문헌인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박지원의 아들이 있어요. 박종채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그때를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이랬었어 이런 걸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박지원과 관련되는 책이긴 하지만 이 소설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문제 2번까지 좀 길게 이야기하긴 했으나 예덕선생전이 무엇인지 소설 중에서도 조금 특이하고 낯선 소설, 아울러서 연암박지원에 대한 지식은 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사 등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들어본 바가 있으리라 예상을 하고 열하일기와 방경가계전 출전 두 가지는 꼭 책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히읗 나머지 모두 끝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했냐면 우리 강의 때 했습니다. 강의 때 강의 노트와 함께 이론 강의 때 설명했어요. 연암박지원은 한문소설이요 풍자소설이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중에 열하일기의 히읗, 허생전의 히읗, 호질의 히읗이니까 짧게라도 알아둡시다 그랬던 것이고, 나머지 모두라고 제가 이렇게 이미 설명을 해놓은 후 양반전과 광문자전과 예덕선생전이라는 걸 이미 여기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군무원 시험을 보고 나서 커뮤니티들에 보니까 진짜 황당했다, 짜증났다, 이걸 어떻게 하라. 근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른 거예요. 이거 우리 책에 있는데, 우리 강의 노트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 물론 책에서도 연암 소설에 대해서 그리고 출전까지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이론서에 있어요. 이론서에. 근데 이론서보다 집약된 강의 노트로 여러분이 공부를 저랑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방경가계전과 이미 예덕선생전이 이 페이지 안에 존재했었던 겁니다. 민홍전도, 민홍이라는 민시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양반들을 풍자하고 조롱한다. 작가의 대변인이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다양한 소설들이 있어서 다음 시험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출전을 물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진짜 박지원의 소설의 지문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활용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아는 빅3 소설 말고 나머지 지금 이야기했던 민홍전이나 광문자전 같은 거 이런 게 줄거리와 함께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론서에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문제가 결국 우리와 일치했기 때문에 저도 좀 당당하고요. 또 여러분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객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이제 띄어쓰기 문제. 군무는 정말 띄어쓰기를 좋아해요. 최소 한 문제, 최대 두 문제. 우리 뒤에 또 나오니까 이번에도 두 문제나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그런 한글 맞춤법 중에 전체 41항부터 50항까지 중에서 3개 항목을 주었어요. 보통은 앞쪽, 즉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이런 거 있잖아.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는데 순서나 숫자에는 붙여 쓰고, 수는 만 단위로 또한 띄어 쓴다. 이런 우리 항목별로 쭉 나와야 되는데요. 원래는 좀 쉬운 부분이긴 해요. 선택과 또는 허용 조항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바른 걸 물었는데요. 사실 조건 없이 보더라도 맞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 조건을 준다고 했을 때 위아래 따져보긴 했겠지만 정답 2번에 김 선생과 그 다음에 민 박사의 이야기는 100% 이렇게 띄었어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띄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호칭어 관직명은 띄어쓴다 이렇게 단언을 했잖아요. 띄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띄었어야만 하는 거겠죠. 선과 함께 나오는 김 선생, 저는 정 선생이잖아요. 그럼 띄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선생이라는 것은 호칭어라고 보았을 때 뭐 관직명이라고 우리가 넓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직책, 뭐 김대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호칭이든 아니면은 관직이든 등등과 함께 반드시 띄었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가 틀렸는데요. 첫 번째, 김양수는 성과 이름이니까 반드시 붙였어야 되죠. 100% 붙였어야 됩니다. 하지만 성과 이름 중에서도 띄어야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성이 두 글자라서 구별이 안 될 때. 선우 땡땡, 남궁 땡땡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씨인지 선우씨인지 남씨인지 남궁씨인지 제갈씨인지 제씨인지 이렇게 모를 수 있으면 그럴 때는 띄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세 글자 이름, 보통의 외자 이름 포함하여서 율곡 이이든 이황이든 이런 것들은 다 붙여야 된다는 거. 물론 호는 띄었을 거고요. 서화담 역시 이게 성과 호가 온 거죠. 원래는 화담 서경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화담이 서경덕인데 다만 화담 서경덕 그럴 땐 띄겠지. 당연히 호가 앞에 오게 되면 화담 서경덕 이렇게 말이죠. 어쨌든 서화담이 사람 이름인지 어떻든지 여러분이 호인지 모를 수 있으나 무조건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네요. 성과 이름, 성과 호는 붙였어라 1번이 여기에 틀렸습니다. 다만 성과 호는 붙였으지만 호가 앞에 오면 띄라고 했어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우리 했잖아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인데 이 충무공 그러면 붙이라고 했어요. 성과 호 붙였습니다. 성과 이름 붙였습니다. 자, 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인데요. 이것은 원래는 각각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모두 붙여 쓰는 걸 허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전문 용어 이야기로 나오네요. 50항 이야기죠.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해. 3어절이에요. 단어별로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모두 붙여 쓸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요. 지금 3번 이야기는 어떤 것은 붙였고 뒤에는 띄었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죠. 띄려면 모두 띄는 게 원칙입니다. 붙이려면 모두 붙이는 게 원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50항에 나와 있는 사례잖아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과 중거리 탄도 유도탄이라고 하는 띄어 쓰는 3어절 원칙, 붙여 쓰는 허용까지. 근데 예로부터 우리 군무원 시험에는 원칙과 허용을 구별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어문 규정에서 원칙과 허용은 다르다라는 거. 물론 둘 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건 맞는 건데 세모로 맞다라는 것은 별개로는 알고 있으라는 거죠. 허용이라는 거.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는 걸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군무원이 매우 구체적으로 복수표준어도 그냥 복수표준어가 아니라 군무원만 해서 즐겨 나오는 완벽하게 의미가 같느냐 아니면은 살짝 다르냐 이런 거 있었으니까요. 자, 4번이 바로 49항 이야기인데요.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로 띄었으니까 이것도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이렇게 4어절로 모두 띄거나 아니면은 뒤에 단위별로니까 결국 대학교를 하나, 사범대학의 단대를 하나 이런 식으로 2어절로 붙여 쓰는 것은 허용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4어절이 원칙, 2어절이 허용. 이렇게 어떤 건 띄고 어떤 거 붙이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시 4번에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칠판 보시면 모두 고쳐드렸습니다. 자,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변했죠? 김양수, 서화담, 성과 이름, 성과호 붙였고요. 4번 단어별로 띄거나 아니면은 모두 붙이는 전문 용어에 관한 이야기. 아니면은 역시 각각 단어별로 띄거나 아니면 단위별로 붙였을 수 있다. 이런 예들까지도 48, 49, 50항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띄어쓰기였고요. 보기에 조건을 주었지만 조건을 주지 않더라도 맞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것의 시작은 다시 한번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이충무공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문제 3번이었고요. 자, 문제 4번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거. 우리 반갑네요. 하도록 시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바로 시킬 사자가 포함되어 있는 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토록 많이 했었던 사동과 피동 이야기에 한 문제 또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동의 반대는 사동이고요. 피동의 반대는 능동이기는 한데 시켰어요. 우리가 했던 기본 예문 하나 생각나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어요. 이런 거 있죠.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먹게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사동이 되겠죠. 옷을 입혔어요. 이런 것들 옷을 입게 했어요. 사동입니다. 자, 그런데 간단하죠. 이런 해석이 있냐 없냐를 봤더니 전혀 관계없는 하나. 전초병도 앞세우지 않고 가다가 적에게 기습을 당했잖아요. 당했으면 이건 뭐예요? 역시 한자 그대로 당할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피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피동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시킬사
불일사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시킬사, 불일사 똑같고요. 피자가 당할 피기 때문에 피해라는 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를 보았어요. 이런 건 돼도 피해를 당했어요. 이런 건 약간 어법에 안 맞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겹치니까. 피해를 당하면 안 돼요.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피해죠. 그래서 기습을 당했으니까 시키는 게 아니라 당한 피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먹게 하다라는 통사적 사동이 유학을 보냈어요. 사실은 이것도 엄밀한 의미의 완벽한 사동은 아닌데 의미상은 그렇죠. 유학을 가라고 했어요. 딸에게 유학을 가라고 했고 유학 보냈어요. 유학 가게 시켰어요. 지금 이런 해석은 가능하네요. 그리고 진정 시키다 사동 역시 계속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는 이거는 진짜 단순한 문제고요. 더 어려우려면 세 가지는 더 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동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통사적 사동이 있었어요. 아니면 사동사를 사용한 사동이 있어요. 즉 문장의 사동은 시키다, 하게 하다 하는 걸 통사적 사동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사동 중에서도 이히리기 우구추라고 하는 전미사가 들어간 걸 사동사를 사용한 사동이라고 했었죠. 이 사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다만 직접사동, 간접사동, 심지어는 중의적인 사동 이런 걸 구별하라고 했었고요. 즉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이런 것은 직접 입혀줬을 수도 있고 입으라고 시켰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엄마가 옷을 입으라고 했어요. 아이에게. 그러면 그냥 말만 한 거죠. 간접사동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사동 중에서는 불필요한 사동이다 이런 거 있었어요. 불필요한 사동은 잘못된 사동이에요. 따라서 내가 어떻게 원래는 친구를 소개해 주는 건데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이런 게 불필요한 사동이었죠. 그럴 땐 빨리 하다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마지막 이중의 사동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중의 사동이라면 뭐 재우다 이런 거, 잠을 재우다 이런 거, 깃발을 세우다 이런 거 할 때 이게 모두 다 어휘의 세우다입니다만 서다에서 왔으니까요. 이중의 사동이라는 이런 식으로 사동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해야 돼요. 이걸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4번 한 문제 해설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번을 통해서 사동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동 이야기는 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상 다는 못하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피동 중에는 이중의 피동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 4번 문법 문제가 있었고요. 자, 5번까지만 이 시간에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25번까지 제가 공무원 문제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자성어의 한자입니다. 분명 우리 대비하고 있었어요. 한자 성어편에서도 한자의 표기 중요하다 그랬고요. 주요 한자 270개 안에 여기에 거의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것은 정답 4번이었고요. 다시 정답 4번이었고요. 자, 사필귀정입니다. 사필귀정의 원뜻을 우리 알고 있던가요?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이치로 돌아간다. 원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올바르다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를 정자가 필요하죠. 따라서 justice 정의로운 거잖아요. 아니면은 부정 입학할 때 부정 올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필규정이라는 것이 노력한 자는 승리합니다. 사필규정. 정의는 승리합니다. 노력한 자는 합격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다 사필규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 노력의 힘을 믿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은 정할 정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이라고 했던 저랑 한자 공부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이라면 부정이 이렇게 쓰는 부정이 있었고요. 또는 이렇게 쓰는 부정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동음이요. 원래 부정 5개였지만 2개만 설명해도 이것은 정해놓은 곳이 없어요.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부정 중에서는 주거 부정이다. 노숙자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아요 할 때 쓰는 부정을 이렇게 쓰겠죠. 아니면은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정해놓은 게 없어서 이쪽 저쪽 옮겨 다닐 수 있는 항을 이야기할 때 뭐 부정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해놓은 게 없다. 됐죠?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입시 부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르지 않은 거죠.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부정이라는 거, 부패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를 정자를 써야죠. 자, 원뜻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한자를 떠나 모든 일은 올바른 이치로 들어간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칠판 보시면 사필규정의 정을 이렇게 바를 정자로 고쳐드렸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 되겠어요. 자, 다만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이심전심입니다. 마음으로써 마음을 전해준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써이자의 한자의 느낌, 이제이라는 것, 이심전심, 이열치열, 이냉치냉 이런 써이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출발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해줌에 같은 말 많이 있었어요. 이심전심, 심심상인, 교회별점, 분리문자, 염화미소, 염화시중까지 한자까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자, 전전 반측 또한 순서상으로 보면 2019년 4월에 치러졌던 국가직의 정답이 전전불매라는 성어였기 때문에 그것에 같은 말이 이번에 전전반측이라서 전전반측 전전불매 표기는 12월에 치러진 국가직이 군무원의 한자성어를 활용한 거예요. 참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직렬을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죠. 전전반측 전전불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몸을 구른다라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격측자입니다. 우측 좌측 할 때 쓰는 거. 이것이 전전반측. 이것은 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뭔가 고민이 많아요.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도 밤잠을 설칠 때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스트레스 엄청 많아요. 잠이 잘 안 와요. 불면의 밤을 보내면 이것도 전전반측, 전전불매라고 했습니다. 자, 인과응보는 고대 소설의 가장 일반적 주제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응하고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결국 원인에 따라 결과가 있다. 사필규정,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게 고대 소설의 가장 흔한 3대 한자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응당하게 보상을 받는 것이죠. 역시 노력하면 성공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렇게 일단 문제 의도 확인해 주시고요. 한자성어 군무원 시험에 거의 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때로는 정의를 묻기도 합니다. 문학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밑줄 속에서의 문맥적 사용을 묻기도 합니다. 한자의 표기를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자성어일 수도 있고 한자 문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자와 관련된 한자성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5번까지 왔고요. 잠시 후에 이제 6번부터 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